중국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6억 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양극화를 더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다만 중국은 이제 정부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관련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왕국이었던 헝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헝다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거품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1978년에 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집적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 모델을 소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활한 지방의 토지들을 개발상한테 소위 개발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뭐 회사도 짓고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분양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자금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1998년에 중국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택을 전부 정부에서 분배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주택 상품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택을 매매를 허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을 매매하는 거죠. 사용권을 이제 사고 팔고 양도를 하는 건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중국이 자본에 집적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헝다라는 업체가 바로 이제 그런 중국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의 핵심 모델을 구현하는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헝다 사태가 2021년에 터졌는데, 결국은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헝다 사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헝다라는 당시 랭킹 3위의 부동산 회사는 결국은 차입을 통해서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은행 융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신청을 했고, 그러다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망한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의미냐? 기존에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 모델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헝다가 3위 업체였고 또 1위 업체가 비구이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조정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디폴트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 갚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렇게 위험하고, 또 하나 완커라는 이 세 회사가 랭킹 1, 2, 3위입니다. 근데 이 완커라는 회사는 이 비구이엔이나 헝다보다는 훨씬 더 재정 건전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헝다 사태를 쭉 보면 이게 그동안 중국의 발전 개발 방식을 이끌어왔던 모델의 종언,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 성장이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헝다 사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까지 나서 헝다그룹을 압박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헝다의 자산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기 시작한 것은 그게 꼭 뭐 시진핑 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혁 개방이 이제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평등 사회를 강조하던 중국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처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부동산 시장,
시장이고 하나가 주식 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한 게 시진핑 체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지 투기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자본을 투입해서 이 소위 건물, 가옥을 건설하는 것을 제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통 이제 뭐 세 가지 레드라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차입을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상환 능력을 또 보는 거예요. 너 이거 해서 갚을 수 있어? 거기까지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DTV, 뭐 DLV 하는 게 같은 겁니다. 무턱대고 빌려줘서 그걸 만약에 못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냥 불량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보고 세 가지의 레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빌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 소위 상환 계획서 그런 것도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짓던, 이런 차입을 해서 짓던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면 A라는 지방에 B라는 업체가 건설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업체는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이 시행사가. 그러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건설한 주택이 안 팔리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는 거죠. 왜?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서 다른 데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드리게 돼 있고, 이 지방정부의 재정은 자기가 보증을 서서 중앙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위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 지도부의 생각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위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가 2021년에 났으니까 벌써 5년 전이에요. 4년, 5년이 됐잖아요. 그럴 때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시장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워낙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영혼을 끌어와서 영끌을 해갖고 소위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도산을 하니까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살 데도 없고 돈은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많은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또 해외 중국 경제 관찰자들도 이거는 대량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그걸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냐? 중국 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도 3조 4천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카드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럼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장 상황에다 맞췄다. 그런데 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20기 3중전회라는, 작년이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8월에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시진핑이 시인을 하고, 그때부터 부양 조치에 들어갑니다. 부양 조치에 들어가는데, 부양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정책적으로 화폐 정책을 더 폭넓게 쓰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 기업들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증권회사한테 돈을 공급하듯이 부동산 시장 붕괴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한테 망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자금을 받아갖고 일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버티려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없으니까 중국의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도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돈은 풀렸는데 그 돈이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또는 부동산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구조조정 신청을 한 헝다도 몇 년 사실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니까 결국은 홍콩 시장에서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진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구이웬이나 완커 같은 대형 업체들도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과도한 부양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부 내부적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 초부터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기가 생기고,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약간 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한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개발 전략으로 택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경제 발전에. 한 중국 전체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제1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연관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선 뭐 토지도 토지지만 시멘트 산업, 가전 산업, 뭐 온갖 산업이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로 건설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30% 이하로 약간 축소가 됐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진다? 이거는 결국은 중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콩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폐지라는 게 전체 중국의 시장 전략, 소위 시장 발전 전략의 과거의 부동산 개발 모델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자본이 흘러가냐면,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항상 여유 자금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고, 그럼 투자처가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잖아요. 장기 침체. 그리고 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유동성 함정에도 빠져 있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이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중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러는 거는 미래 소비를 당기는, 땡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승진할 거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니까 평수를 좀 넓혀서 가야겠다. 또는 애가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좀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미래 소비를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생각이 되니까 돈을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올 초, 작년 말부터 주식시장의 특정 업종들은 이제 정부가 선택적으로 이 소위 투자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식이 폭등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이게 거품이라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지금 언저리에서 중국 경제가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중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중국도 계속 겪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제는 5.3%,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5.3%라는 성장을 했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았습니다만은 2.9%의 수출 증가율, 무역 증가율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어쨌든 신빙성은 둘째치고 5.3%의 경제 성장률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성장을 한 건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정책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강력한 대중 견제를 관세를 통해서 하든, 물론 중국에만 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의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가까운 관세 정책들의 영향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처럼 회복을 하거나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원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죠. 그런데 우리 보통 엔겔 개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버는 거에 90%는 밥 먹는 데 쓴다고 그러면 엔겔 개수가 90인데, 그렇게 소위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그 손해가 오게 되잖아요. 급여를 제대로 받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급여가 깎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벌어서 80원을 먹는 데 썼는데 지금 월급이 80원으로 줄었다, 또는 70원이 됐다 그러면 옛날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민생의 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벌써 몇 년 된 얘기지만 당시 이제 리커창 총리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중국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이하의 이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6억 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그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양극화를 더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다만 중국은 이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재분배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시장 경제를 일단 채택을 했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도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주식 시장은 조금 그 소위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약간 또 투자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AI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이런데, 테크놀로지 분야에는 외국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면적으로 중국 시장의 어떤 경제가 회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증거는 별로 없다. 대도시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소비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탕핑족 등의 증가와 그들의 적극적 포기가 중국 소비시장, 노동 생산성, 결혼에서 미치는 영향과 왜 증가하는지,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사실 제일 나쁜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미래가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4포 세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결혼 이런 거 포기한다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는 10호 세대가 있어요. 10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결혼은 물론이고 내가 이래서 뭐해. 그런 부류의 일부 사람들이 탕핑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워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 그게 탕핑족인데 주로 젊은이들이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여를 못하니까 내가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이게 안 쓰고 버티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 적극적 포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금전 수입이 없으니까 소비도 안 되죠. 취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도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중국 사회에 나타나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온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도 왜 뭐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1979년부터 한자녀 갖기 정책을 해요. 일태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도 옛날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도 남아 선호 사상으로 가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인구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한자녀 갖기 운동을 했고, 이 한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집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소황제, 소공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세대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벌써 80년이니까 그 사람들도 40대 중반이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중국이 가진 가운데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그 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한자녀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는 세대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세대들은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사회에 진전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류 역사가 똑같이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서방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서방 국가들의 노령화, 그리고 그 노령 인구를 소위 먹여 살려야 되는 젊은 층, 이 구조가 일정하게 선진국 대열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니 민주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이 복지국가 이념으로 가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최상위, 소위 선진국 대열에 가보지도 못하고 노령화가 왔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지, 이 젊은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돈으로 유튜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 뭐 이런데 36,000원으로 한 달 살기. 그러면 하루에 1,200원 가지고 세 끼 먹으면서 한 달 사는 방법. 물론 다 나중에 삭제가 되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과연 중국의 미래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노동자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제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중국의 잘못이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젊은이들은 예전 사람들하고 달라요. SNS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학도 나왔고 근데 취업을 못해? 이거 뭔가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사회 불만 세력이 돼요. 사회 불만 세력이 되면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어요.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되면 시진핑 체제에는 결정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사태예요. 왜냐하면 저 시위라는 게 처음에는 민생형 시위, 뭐 예를 들어서 왜 월급 안 주냐, 얼마 전에 그 스촨의 장유라는 데서 장유씨 사건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막 그 조그만 시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어떤 소녀가 소위 집단 구타를 당한 학내 폭력 사건을 규명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확대되면 공산당 물러가라. 도대체 시진핑 체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 진압을 굉장히 강경하게 하죠.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위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시진핑 권력 위기설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확인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가 결국은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응집이 돼서 시진핑에 대항을 하면 중국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일부는 서방의 기대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못 갖고 직업을 못 받는다는 건 경제 생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되면 불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경제 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이 산적되고 남의 거 뺏어서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옛날에 없던 것들이 결국은 뭐 노숙자들이 생기고 있다가 옛날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나서 소위 민공이라고 그래요. 이제 호적이 중국은 호적도 마음대로 못 옮기거든요. 그런데 저 농촌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에 개방한 기업에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보따리 하나 들러싸고 민공, 농민공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15세에서 특히 24세까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가가 활력을 잃죠. 그렇잖아요. 그중에 특히 대졸자들 20살 24살 이런 소위 최고 학부라든가 뭔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거는 당장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사회의 장기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또는 중국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민생에서부터 가야 된다. 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아직 본격적으로 파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9월 지표부터는 미국에서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왜냐하면 4월 달에 보편 관세 이제 시작하고 8월 12일 날 우리도 8월 9일 날 15% 타결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거래가 그 전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이런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그거 관세 상승분을 내야 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그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아우성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젊은 세대가 이 생산 가능 인구의 핵심인 노동 인구의 핵심인 이 젊은 세대가 사회의 본격적인 발을 디디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대는 코로나 세대. 서방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문혁 세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이라는 큰 틀에 갇혀 있었던 세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세대는 일부 학교는 3년간 기숙사에서 못 나오게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학교 이런 데. 상상을 초월하죠. 학교에 가둬놓은 거예요. 외부와도 차단되고. 그래서 이 밤에 그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막 기어다니고. 이거 발산할 데가 없잖아. 도마뱀 놀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가 뭘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써먹을 때가 제대로 없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중국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근에 AI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상당한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5.3% 성장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이런 정체돼 있던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숙제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공산당은 항상 그렇습니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이 오게 돼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냐. 난 다음에 너 안 뽑아. 너한테 표 안 줘.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과의 눈높이가 괴리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시스템을 바꾸든지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소분홍이 최근 대거 이탈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시진핑의 권력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위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적 국가로 가고 있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애국주의 운동을 학교 교육에서 하거든요. 2012년에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가
당 총서기가 됐고 2013년 3월에 국가 주석이 돼서 명실상부한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해야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대1로 정책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을 뿌리면서 가야겠다.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과 충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는 이 꿈을 받쳐줄 지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19살에서 15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여학생들이 소분홍, 작은 분홍, 스몰 핑크입니다.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시진핑의 소위 대미 경쟁 그리고 중화주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운동을 실시를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보면 왜 소분홍이냐 하면 그 소분홍 홈페이지가 전부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성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간 이제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묶어놓고 이 소위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취했던 정책은 봉쇄 정책이거든요. 봉쇄라는 거는 옆에하고도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본, 물류, 인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중국이라는 이제 의료 체계에서 확산이 한 번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뭐 PCR 검사를 3번이나 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우르무치는 원래 이제 도시가 저쪽에 내몽고 몽골 자치구에 있는 도시인데 상해 우르무치로라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 몇 명이 불에 타 죽은 소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백지를 젊은 친구들이 들고 나와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백지 시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시진핑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물론 소분홍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시진핑의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젊은 홍위병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지지하는 시진핑의 막강한 배후 세력들, 젊은이들 이런 친구들이 약간은 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권에 대한 뭐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원래 잘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취업도 안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오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불만 세력으로 또는 시진핑의 감시자로 돌아설 개연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뭐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과 중국 중에도 그걸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